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정시 주요 대학의 요강을 함께 분석하게 될 대성고등학교 고준희라고 합니다. 오는 길에 눈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풍성한 눈은 좀 복을 기원한다라고 하는데 이 설명회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많은 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될 자료의 출처들은요. 기본적으로 각 대학들의 정시 요강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제시된 정시 집계 자료들, 그 다음에 그 제주여고의 그 오정훈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료를 좀 집중적으로 참고를 해서 오늘의 자료를 만들었고요. 유튜브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료들도 참고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항상 입시를 이야기할 때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지원 경향성을 잡기도 하는데 사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모집 요강의 변화가 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는 건 전년도의 조건과 상황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전년도와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변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올해의 입시 결과 또한 당연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모집 요강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올해 입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년도하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수시와 마찬가지로 정시 역시도 가, 나, 다군 세 번의 지원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연쇄적인 이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내가 진학하고 싶은 대학의 변동사항뿐만이 아니라 이동 가능한 대학들의 변화들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입시 그 변수들의 변화가 크면 입시 결과는 당연히 전년도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변화에 따르는 예상 입시 결과의 변화를 예측해 봤을 때 우리는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시의 변화를 주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그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걸 살펴봤을 때 크게 저는 6가지 정도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집 인원의 변화가 되겠죠. 참고로 이 이후에 제가 각 대학들의 그 모집 인원의 변화를 말씀을 드릴 때는요, 수시 2월 인원은 포함된 수치라는 것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정시 대학 발표가 대학에서 발표한 정시 요강에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12월 말에 최종 충원이 이루어지고 나서 수시 2월 인원이 확정된 다음의 인원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원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모집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커트라인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고 모집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입결 컷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 요소를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집군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3번의 지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연쇄적인 이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이동 조건에 따라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해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능 반영 비율의 변화도 역시 고려해 봐야 됩니다. 반영 비율의 변화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전년도와 다른 그 산출 점수들이 환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결과를 그대로 갖다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 수능 반영 비율의 변화는 제일 마지막 6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가산점의 변화하고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참고로 올해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사탐과 과탐의 가산점을 반영하는 비율이 의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요소는 작년까지 많이 문제가 되었던 교차 지원, 이것을 좀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수능 반영 비율에서 탐구 비율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이러한 요소도 반드시 좀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능 활용 지표의 변화입니다.
100분위 점수를 활용하는지, 아니면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지, 아니면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지, 아니면 등급을 활용하는지, 각 대학별로 어떠한 활용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의 변화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3등급까지의 감점 점수에서 4등급으로 넘어갈 때 점수 감점의 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올해는 그 위치가 3등급에서 4등급 사이였던 것이 4등급에서 5등급 사이로 지금 현재 변화가 된 상황입니다. 이때 대학이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 신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반드시 확인해 보신 상태에서 입시 결과를 좀 예측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정시 모집 인원을 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발표된 정시 모집 인원은 69,453명으로서 약 7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인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보게 되면 수도권이 약 66%, 비수도권이 약 34% 정도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정시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이 수도권의 인원을 최상위 10개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모집 인원이 약 12,373명으로서 수도권 모집 인원 중에서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비수도권 중에서도 각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거점 국립대학교 9개 학교의 모집 인원을 분석해 봤더니 약 9,108명으로서 비수도권 모집 인원 중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4년 1월 6일부터 1월 8일 사이에 대기업 상담 사이트에서 학생들의 상담 의뢰가 왔던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5개 교가 선정이 됐었고요. 그 5개 교는 숭실대학교, 광운대학교, 명지대학교, 가천대학교, 경기대학교, 요 5개 학교의 선호도 상담 의뢰가 많았습니다. 이때 이 5개 학교의 수시 모집 인원을 봤더니 약 5,124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상위 10개 대학과 거점 9개 거점 국립대학, 또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5개의 대학, 총 24개 학교의 수시 모집 인원을 살펴보니까 약 26,604명으로서 전체 수시 모집 인원의 약 38%, 대략 40% 정도의 선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각 대학별로 변화 요소를 말씀드릴 때 총 16개 대학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9개의 거점 국립대학 중에서는 우리 지역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강원대학교를 선정을 했고요. 상위 10개 대학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서울시립대까지, 또 대기업에서 상담 의뢰가 가장 많았던 5개의 대학으로서 숭실대부터 경기대까지 이렇게 총 16개의 대학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선정하다 보니까 의외로 여대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무래도 남고에 있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이러한 대학 선정이 이루어진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대도 한번 따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선정한 16개 대학의 모집군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위에서부터 서울대학교가 나군에 존재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는 가군, 고려대학교도 역시 가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서울대학교의 군과 연세대학교의 군은 좀 교차해서 존재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밑으로 오게 되면은 서강대학교가 전통적으로 나군에서 선발하던 유형이었었는데 올해 다군에 새롭게 인원을 신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균관대, 한양대는 가나 다군에 모두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성균관대는 주로 가하고 나군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군에 조금 집중돼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군에 균형 있는 인원 배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경희대는 주로 가군과 나군에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립대와 외대 역시도 가나다군에 모두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위 10개 대학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군에서의 모집 인원이 약 6,387명, 나군이 5,128명으로서 주로 상위 10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가군과 나군에 중심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다군의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 857명으로서 결코 적지 않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그 무전공 전형, 자유전공 이쪽이 주로 다군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경쟁 대학과의 관계, 다른 대학으로의 이동 가능성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다군의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거점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364명, 나군에서 335명을 선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숭실대, 광운대, 명지대, 가천대,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가나 다군에 균형 있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가군은 총 1,497명, 나군은 1,144명인데 비해서 다군에서 오히려 2,477명, 즉 상위 10개 대학이 상대적으로 다군이 적은 데 반해서 수도권의 중하위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군에 더 많은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활용 지표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16개 대학 가운데 4개 대학 정도만 백분위 지표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를,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즉 상위권 대학일수록 표준 점수나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는 학생들에 대한 그 서열화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작년에 진행되었던 수능 시험에 국어 과목의 성적을 보게 되면 같은 백분위 100점이라고 했을 때 이들의 표준 점수는 대략 142점에서 150점 사이까지 약 9칸 정도의 경계가 생깁니다. 즉, 백분위 값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이 9칸이 동점으로 처리가 되지만 표준 점수를 활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9칸의 급간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자들의 성적이 촘촘하게 붙어있는 상위권 대학일수록 표준 점수나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명지대 같은 경우가 지금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명지대의 전년도 입결을 보게 되면 대략 70% 후반에서 80% 초반의 백분위 값을 보여줍니다. 자, 요걸 작년에 국어 과목의 변환 점수하고 연결시켜 봤더니 대략 1대1의 비율로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령 백분위 81점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 119점, 백분위 80점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 118점,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백분위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을 등급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80% 초반이나 10% 후반대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탐구 과목도 표준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자연계열에서의 과탐 2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 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활용 지표들이 각 대학별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 대학별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는 바로 강원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 전년도 805명에서 올해 726명으로 대략 79명 정도가 감소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요 감소폭을 지금 보시면 실제로 실기 실적 전형이 67명 모집에서 7명 모집으로 이 파트에서 약 60명 정도가 감소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기 실적 전형을 제외한 수능 일반 전형에 있어서의 인원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가군에서 수능 지역인재 전형 10명이 신설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의예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의 주요 변경 사항을 보게 되면
신설된 전형으로서 가군의 의예과 10명이 신설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군이 바뀐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가군에서 선발하였던 스마트팜 농산업학과가 올해는 나군으로 이동했다라는 거. 다만 제가 모집 요강을 확인해 봤더니 요 스마트팜 농산업학과의 모집 인원이 몇 명인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인원을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과 신설이나 학과 구조 개편 등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변화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일단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경영대학 무전공 학과가 신설되어서 가군에서 11명을 새롭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학부 단위로 모집을 했던 것이 올해 학과 단위로 개편이 되었고요. 또 하나 농업생명과학대학에도 역시 무전공학과가 새롭게 신설되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공과대학도 에너지산업공학부가 학부 단위로 모집을 하던 것이 올해는 첨단학과로 전환이 되면서 스마트산업공학과와 에너지자원공학과로 학과 단위로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능 성적 반영 방법에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의예과, 약학과, 의예과에 있어서 수학 영역에 있어서의 미적분 기하의 필수 반영을 폐지했다라는 겁니다. 즉 확통을 응시한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강을 보게 되면 수학 미적분 기하를 선택했을 경우에 10% 최대 15점의 가산점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이 10%의 가산점을 극복할 수 있느냐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가산점을 통해서 일정한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수학 영역에 있어서의 과목 지정을 폐지했을 뿐이지 여전히 과학 탐구를 2과목으로 필수 반영하고 있다는 거, 요거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회탐구 학생들은 응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어 영역에 있어서의 등급 환산 점수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각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3점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4등급과 5등급 사이로 넘어가면서 점수 차이가 10점으로 크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작년에는 3등급과 4등급 사이가 10점이었는데 요게 한 칸 내려간 모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과연 이 위치의 변화가 대학이 우리에게 어떠한 신호를 주는 것일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영어에서의 5등급 이후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정 등급의 급간에서 급격하게 점수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됐을 경우에 대학이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이 어떤 것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서울의 주요 상위 10개 대학을 중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서울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학들 중에서도 가장 변화가 적은 학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군에서 단일 선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 134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명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 새롭게 신설된 걸 확인해 본다면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가 10명이 신설되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학부대학이 광역 모집 단위로 신설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순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일부 학과의 인원을 빼와서 광역 모집에 36명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부 학과에서는 모집 인원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일정 부분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대학들 중에서 가장 변화의 폭이 적은 학교가 서울대학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세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모집군은 가군입니다.
실기 실적 위주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서도 일부 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수능 위주 전형은 가군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모집 인원은 1348명에서 1386명으로 약 38명이 증가했는데요. 무전공 광역 단위의 모집으로서 상경 계열에 70명, 생명과학부에 2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형 역시도 순증이 아니라 새로운 신설이 아니라 기존 학과의 인원을 빼와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부 타 학과의 모집 인원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모집 단위가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과학과와 인공지능학과가 각각 학과 단위로 선발하던 것을 올해는 첨단 컴퓨팅 학부로 5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4명의 인원이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전공을 새롭게 신설해서 15명을 선발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지원 자격기준 및 반영 비율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유형 1에서 유형 1에서 유형 4까지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하고 비교한다면 유형 3, 즉 국제, 통합, 체능 이 파트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형 1에서 유형 3까지는 과목 선택에 있어서의 필수를 폐지했다라는 거. 즉 수학과 과탐 이걸 필수로 지정하던 것들이 없어졌다라는 점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유형 4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성적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 탐구는 미반영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별도의 지정 과목은 없으나 반드시 해당 과목들을 수능에서 응시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탐구 한 과목만 응시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 기준에 따른 수학 능력 점수 반영은 이러한 표와 같이 유형 1, 2, 3, 4에 따라서 각각 다른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수학이나 탐구에서 보듯이 특정 과목에 필수를 지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 과목에 3%의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탐 선택했을 때 3%의 가산점을 추가하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대적으로 교차 지원의 가능성을 좀 줄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생활과 윤리라든가 윤리와 사상과 같은 사탐 과목이 매우 어렵게 출제됐다는 게 지금 가채점 결과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이과생의 문과로의 교차 지원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또 이 가산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하나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해서 볼게요. 유형 1, 인문입니다. 인문 같은 경우에는 반영 비율에 큰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이 같이 33.3%, 그 다음에 영어와 탐구가 16.7%씩을 반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학생들의 교차 지원이 대단히 활발하게 나타났던 게 연세대학교의 인문계열의 좀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반영 비율을 대폭 줄이면서 국어의 반영 비율을 37.5%로 높였고요. 탐구의 반영 비율 또한 25%로 영향력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또 사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의 변화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자연계열 학생들의 인문계열로의 그 교차 지원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조금 해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도 역시 가군이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 올해 다군을 새롭게 신설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모집 인원은 1,558명에서 올해 1,623명으로 약 65명이 증가했다는 거. 고대는 작년부터는 일반과 교과 우수로 나누어서 선발을 합니다. 이때 교과는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하고요. 교과 우수는 수능 80에 학생부 교과 20%를 더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군 역시도 다군은 학부대학에서 36명인데요. 요 36명은 일반 18명, 교과 18명으로 신설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단위별 수능 반영 점수, 반영 영역 및 반영 점수는 아래에 나와 있는 표와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여기를 보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있어서의 필수 과목 지정은 없지만 탐구 과목에서는 과탐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과탐을 필수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탐에 대한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비율은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고대의 내용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과탐을 필수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가산점은 없다.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고려대학교하고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연세대학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연세대학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허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교차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보다는 고려대학교를 상대적으로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이동 가능한 대학들 내지는 경쟁 관계에 있는 대학들의 변화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전통적으로 나군에서 단일 선발하던 것을요, 올해 다군에서 신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군에 새로운 것들을 추가했다라기보다는 나군에서 선발하던 인원이 다군으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군의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 인문학 기반의 자유전공학부에서 47명, AI 기반 자유학 전공학부에서 35명. 그래서 이 인원이 정확하게 82명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 자유전공학부는 전공 선택 시에 인원 제한은 없다라는 규정을 모집 요강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학능력시험 영역별 가중치를 보게 되면 인문, 자연 관계없이 수학에 상당히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주어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3%를 반영하고 있고요. 따라서 수학 과목을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서강대학교는 조금 지원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성균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가군 689명, 나군에 765명, 다군에 105명으로 총 1,559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24년, 25년에 걸쳐서 군 이동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인문사회 계열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고요. 사회과학 계열은 나군에서 가군으로, 또 경영학과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는 나군에서 다군으로의 이동, 이렇게 군의 이동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소가 입시 결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군에서의 감소된 인원은 가군에서의 자유전공 계열로 110명을 선발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성균관대에서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수능 반영 비율의 변화입니다. 인문 계열이 됐던 자연 계열이 됐던 A형과 B형 두 가지로 구분 짓고 있는 상태에서요. A형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A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학이 부족하지만 국어나 탐구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유리한 산출 방식이고요. B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학의 반영 비율이 40%로 높기 때문에 수학의 강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유리한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A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탐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B형 같은 경우에는 국어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A, B는 수험생이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서 점수 산출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된 성적을 그대로 환산 점수로 반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가군과 나군의 특징인데요. 참고로 다군은 조금 다릅니다. 다군도 역시 A형과 B형 두 가지로 구분을 짓고 있는데요.
가, 나, 군과 다군의 차이점은 뭐냐? 탐구 과목의 반영 수입니다. 즉 가군과 나군에서는 탐구를 2개 과목의 평균으로 반영하는 데 반해 다군에서는 탐구를 상위 1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탐구 한 과목을 망친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이 성균관대학교 다군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군에서 이렇게 모집하는 모집 단위를 보게 되면 글로벌 경영학과, 글로벌 바이얼 메디컬 공학과, 반도체 융합공학과, 에너지학과, 양자 정보공학과, 즉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학과들이 다군에 배정돼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탐구 과목의 반영도 하나,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다. 그렇다면 성균관대 다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가, 나, 군과 다군의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가나 다군 모두 자연계열에 대해서 과탐 선택자에게 최대 5%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한양대나 중앙대, 경희대가 사탐, 과탐에 별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데 반해서 성균관에는 과탐에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이 앞에 말씀드렸던 가나군과 다군의 차이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양대학교가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가군에서 826명, 나군에 269명, 다군에 6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총 1162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가군과 나군에서 감소한 인원이 다군의 인터칼리지 자유전공학부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대로 신설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가군의 의예과 모집 인원이 52명으로서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약 16명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조금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의대 증원이 주로 서울을 제외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대부분의 지방 의대들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증가했는데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던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수학, 탐구 과목 지정이 폐지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몇몇 대학을 살펴봤을 때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을 때 인문계열은 사탐에, 자연계열은 과탐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가산점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아쉽게도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산점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발표된 이후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산점 여부를 공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거 다시 보겠습니다. 수능 반영 비율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정 부분의 변화가 좀 보이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탐구 과목의 영향력을 좀 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35에서 25로 10% 줄였고요. 인문계열도 30%에서 25%로 약 5% 줄였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줄어든 것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목으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과목, 상경계열도 역시 국어 과목으로 이동해 갔다라는 거. 말하자면 국어 과목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데 반해서 탐구 과목의 영향력은 다소 줄였다라는 게 한양대학교 성적 반영 비율 변화가 보여주는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군에는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 같은 경우에는 상경 계열의 반영 방식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중앙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가군에서 448명이고요. 나군 524명, 다군은 444명, 총 1,41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큰 변화가 없는 걸로 보이지만 각 군별로 모집 인원의 변화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군이 공이 감소한 데 반해서 다군에서 64명이 증가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다군에서 모집 인원이 증가했던 건 24년도 나군에서 모집했던 융합공학부와
다군에서 모집했던 전기전자공학부가 올해는 창의 ICT 공과대학으로 합쳐지면서 다군에 150명으로 선발하면서 또한 그 모집 인원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에 이것이 다군의 64명 인원 증가로 연결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반영 비율의 변화입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표로 되어 있는 것이 올해 반영 비율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게 제가 작년 내용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작년에는 자연계열은 올해하고 구분이 같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전체와 경영, 경제대 이렇게 두 파트로 분리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조금 달라져서 기존의 인문계열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회과학대학과 간호학과 인문이 경영경제대학의 반영 비율하고 같아졌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영하는 비율들을 보게 되면 인문대, 사범대,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의 반영 비율이 5% 줄어들었고요. 수학의 반영 비율도 10%가 줄어들었는데 반해서 탐구의 반영 비율이 무려 15%가 올라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과학대학과 경영경제대, 간호학과 인문 역시도 국어의 반영 비율이 5% 줄고요. 수학의 반영 비율이 역시 5% 줄어들었는데 반해서 탐구의 반영 비율은 20에서 30%로 10%가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국어의 영향력을 오히려 줄이는 대신에 탐구의 영향력을 크게 높였다라는 점이 중앙대학교 반영 비율 변화에서 보여주는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양대학교의 경향과는 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한양대학교는 탐구의 영향력을 줄인 데 반해서 중앙대학교는 탐구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라는 점 요거 참고로 좀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반영 비율을 5% 낮추는 대신에 국어의 반영 비율을 약 5% 높였다라는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한번 좀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전 계열의 과목 지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자연계 미적기와 과탐 필수 폐지했고요. 대신에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인문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사탐 표준 점수의 가산점 5%,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탐 표준 점수의 5%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지금 상위권 대학에서 인문과 자연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가군에 1175명, 나군에 760명, 그래서 1935명을 가군과 나군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가군은 증가한 데 반해서 나군은 좀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군과 나군의 감소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요인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집 단위 변화가 크기 때문인데 제일 첫 번째로는 자유전공 모집 단위가 신설되거나 확대됐다는 것. 즉 24년도에 하나만 자율전공으로 모집하던 것이 25년도에는 두 개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과 통합이 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광역 단위의 모집이 폐지가 되었다는 점.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가군의 인원 증가와 나군의 인원 감소로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반영 비율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24년도의 수능 반영 비율에 비해서는 25년도가 조금 더 간결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즉 건축학과와 간호학과는 계열의 구분 없이 자연계열에서 선발하는 걸로 전환을 했고요. 지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 계열로, 한의의 인문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계열로 변화시켜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다른 변화 요소들은 없는 것 같고요. 인문 사회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인문 같은 경우에는 탐구 영역에, 사회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역에 있어서의 반영 비율을 5%가량 높였다라는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높였다라는 건 분명히 어딘가에 줄였다는 얘기가 되는데 인문과 사회 모두 수학 영역에서의 반영 비율을 약 5% 줄였다.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문 계열의 수학이 갖는 영향력을 좀 감소시켰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자연 전계열 탐구 지정 과목 폐지되어 있고요. 인문사회 반영 비율의 변화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수학의 반영 비율 줄어들었다는 점, 그 다음에 가산점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다소 어려워질 듯하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경희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요, 과탐 응시자에게는 별도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다라는 점, 요거 하나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가군에 210명, 나군에 377명, 다군에 115명, 그래서 총 702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6명의 감소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모집 단위에 있어서의 군별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군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특징은 한국외대의 대표적인 모집 단위로 볼 수 있는 EICC가 영어 통번역학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요. 영어대학 통합 선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핵심 외국어 계열과 특수 외국어 계열이 신설되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중국학, 일본학, 사회과학, 상경대학 등이 광역 단위로 통합 모집하고 있다는 게 나군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들이 되겠고요. 작년에 외대에서 가장 핫했던 모집 단위 중에 하나가 소셜 사이언스 앤 AI 융합 학부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다군에서 가군으로 이동되었다는 점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군의 자유전공 학부가 42명 신설되었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그 모집 단위의 변화, 요거 이외에 한국 외대는 큰 변화가 없는, 그래서 가장 변화가 적은 학교 중에 하나가 한국외국어대학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 가나 다군 합쳐서 총 64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다군에 15명 신설된 전형이고 크게 변화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가군과 나군에서의 변화가 입결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와 큰 변화 없고 과목에 있어서 인문 3유형 같은 경우 사탐 지정을 하던 것이 과목 지정이 폐지되어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연 1, 2, 3 유형은 작년까지 과탐을 지정을 했었으나 올해부터는 사과탐 지정 다 폐지되어 있다는 거. 다만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 1, 2 유형에서는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는 여전히 지정 과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문 자연의 유형 1, 2, 3에 대한 해당 모집 단위는 반드시 모집 요강에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것을 제가 좋은 말씀 드리고요. 각 과목별로 지정 과목, 인문계 열 같은 경우는 사탐 2개 모두 선택 시 3%, 자연 과탐 2개 모두 선택 시 3%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 그럼 지금까지 이제 상위 10개 대학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인문계열은 사탐에, 자연계열은 과탐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가산점의 부여가 어떤 신호를 대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차 지원의 가능성을 좀 줄이기 위한 이 장벽, 진입장벽으로서 이 가산점을 활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상위 주요 10개 대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부터는 대기업 상담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5개 대학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숭실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총 모집 인원 1,091명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 인원의 특징은 가구는 주로 인문계 중심, 다구는 자연계 중심으로 좀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그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유전공학부가 392명이 신설되었다라는 거. 근데 이 모집 요강을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재밌더라고요. 자유전공학부는 인문과 자연을 분리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입학을 한 이후에는 계열 제한 없이 모든 모집 단위의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 즉 인문으로 들어와서 자연 계열의 학과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연으로 들어와서 인문 계열의 학과들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 불필요하게 교차 지원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성적대로 들어와서 바꿔라. 이러한 의미를 숭실대학교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과목별 반영 비율은 이러한 형태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자연 계열 1,
요 영역에서 수학과 탐구 과목 지정이 폐지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숭실대 입학처에 좀 문의를 해보고 싶은데 자연계열 1, 2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구분된 것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강을 확인해봐도 그냥 자연계열 2에 별표 표시만 돼 있을 뿐이고 어떠한 이유인지 뭐 단과대학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인지도 좀 요거는 확인이 안 돼서 요거는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다음은 광운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광운대학교 가, 나, 다군 총 825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총원은 큰 변화가 없지만 군별 모집 단위에 있어서의 변동이 좀 크다라는 거. 즉 가군이 159명, 나군이 61명이 감소했는데 반해서 다군이 무려 222명이 증가했다라는 것이 광운대학교의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군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확인을 해봤더니 자유전공 학부로서 인문에 142, 자연에 266, 총 408명의 인원을 새롭게 신설을 하면서 다군의 인원이 크게 증가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군의 경영학부에 빅데이터 경영 전공이 새롭게 신설됐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연 계열이 작년 대비해서 좀 통합된 이러한 형태로 반영 비율이 정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표에서 보듯이 수학 과목에 있어서의 지정 없고요. 탐구 과목에 있어서의 지정 또한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광운대학교에서는 요거 하나는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게 명확하게 모집 요강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외에 직업 탐구 응시자는 탐구 과목으로 활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또한 반영 영역 중 한 개라도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스포츠 융합과학과는 수학 영역 미응시자도 지원 가능하다. 즉 반영 영역에서 한 개라도 응시하지 않은 경우라는 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탐구 1, 탐구 2 요 6개를 모두 다 응시했을 때 전형 대상이 되는 것이지 단 하나라도 미응시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된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명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가, 나, 다군 합쳐서 895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 약 5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다군에서의 감소폭이 큰데 반해서 가군에서 모집 인원이 91명으로 증가했다는 거 좀 볼 수 있고요. 명지대학교 모집 요강은 학칙 개정에 따른 모집 단위의 변경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여기에 담아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 변화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혹시 명지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명지대학교 정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요강의 2에서 3쪽에 요 관련된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거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집단이 신설되거나 폐지된 단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설된 전형, 그다음에 폐지된 모집단위들 요거 반드시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 수학 능력 반영은 좀 특징적인 거. 명지대학교 선으로 내려오면서부터는 탐구 과목의 반영이 2개에서 하나로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광운대학교까지가 반영 지표가 표준 점수 내지는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명지대학교 선으로 내려오면서부터는 백분위 점수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지대학교의 정시 합격 70% 컷을 확인해 봤을 때 70% 후반에서 80% 초반에서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 요 점수대에서의 백분위 점수는 실제로 표준 점수하고 1대1 대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백분위 점수를 써도 실제로 학생들의 변별을 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백분위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이 하나로 줄어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반영 지표가 백분위 점수로 변화되고 있는 학교 위치라는 것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가천대가 되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 나, 다군 합쳐서 1282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 모집 인원 204명이 감소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군과 다군에서 감소하고 있고 가군에서 일정 비율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천대학교는 다른 대학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하나가 자연계열의 미적 기하 및 과탐에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이 가산점을 폐지했다라는 게 다른 대학들과는 좀 차이를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천대학교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을 보게 되면 인문이나 전체 모집 단위에 있어서 수학에 있어서의 과목 지정, 탐구에 있어서의 과목 지정 폐지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가천대는 다른 대학과 다르게요.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과목을 35%, 25% 하겠다 지정을 한 게 아니고 두 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거에 더 많은 비율을 배정을 하겠다라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조금 특징일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의 유형 A, 유형 B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대학이 우수한 걸 선택해서 반영하듯이 그러한 패턴과 같은 유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탐구 과목은 명지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한 개 과목만 반영하고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의예과나 약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의 과목 지정이 폐지되지 않았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예과와 약학과는 기하와 미적분, 탐구 역시도 과탐 두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 요거에 해당되는 학과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다군에 모집하는 클라우드 공학과도 역시 수학은 기하 미적분, 탐구는 과탐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 요 세 개 모집 단위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기대학교입니다. 가, 나, 다군 합쳐서 총 970명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 총 135명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고 가군에서 사회과학대학 통합선발, 창의공과대학 통합선발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군에서 자유전공학부, 인문대학, 소프트웨어 경영대학, 융합과학대학 등이 통합선발로 신설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능 성적 반영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참고로 탐구 영역 한 과목만 반영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A형과 B형 두 가지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균관대라든가 아니면 가천대의 형태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우리 강원대학교 말씀을 드렸었고요. 상위 10개 대학, 서울대학교부터 서울시립대까지 말씀드렸고요. 대기업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교로서의 숭실대부터 경기대학교까지 총 16개 대학을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대학을 다루어 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감정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학은 여러분들 삶의 도착 지점이 아닙니다. 삶을 준비하는 중간 과정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노력이 여러분들의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비교 속에서 빛나는 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자체로 빛나는 보석이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빛나는 보석이 되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